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서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14세 때인 1940년 위안부로 끌려가 중국과 홍콩 등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김 할머니는 최근 1년 동안 암투병 생활을 하다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일본에 대한 분노였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고 싶다고 했던 고인의 소망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할머니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94세 이모 할머니가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7세가 됐던 1942년 납치돼 인권을 유린당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봄에 경기 김포의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뒤 그동안 발병이 없었던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 젖소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가 젖소가 모두 살처분됐고 3km 이내에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놓고 밤늦게까지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세 가지 수정안이 모두 부결돼 경사노위 참여를 제외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지역 사업들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10조 원이 들어가는 경남의 부산 제2신항건설을 포함해 33개 사업이 후보인데 이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과 같은 분이셨죠.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면서 싸웠던 김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남긴 말은 일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위안부 피해자 이모 할머니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이제 생존자는 23분이 남아 계십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10시 41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3세입니다. 평생 일본에 사죄를 요구한 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일본에 대한 분노라고 정의기억연대가 전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만 14세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됐습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끌려다니며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1992년부터는 전 세계 위안부 실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해 8월엔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이듬해엔 세계 인권 대회에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이후 미국 등 전 세계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김 할머니가 평생 요구한 건 일본의 사죄였습니다. 지난해 암투병 중에도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병상에서도 정부에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라. 우리들이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나.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앞서 어제 오전 이모 할머니도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7살이던 1942년 일본에 끌려갔고 이후 만주에서도 위안부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구제역 의심 신고가 안성시청에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1시쯤입니다. 금광면의 젖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 흘림 증상을 보인 겁니다. 정밀 검사 결과 O형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지난해 3, 4월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A형 구제역이 발견된 이후 처음입니다. 겨울에 구제역이 생긴 것도 이례적입니다. 농식품부는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경기도와 가까운 충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어제 오후 8시 반부터 오늘 오후 8시 반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농장의 젖소 120마리는 살처분됐고 농장 3km 이내엔 초소가 설치돼 이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농가 82곳이 소와 돼지를 비롯한 가축 4,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근접 평택과 용인 지역 가축에 대해선 긴급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지난해 10월 구제역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곳엔 우유를 모으기 위한 차량이 지난 주말에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차량이 들른 다른 농장들을 점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민주노총이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지난밤 자정 무렵까지 경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처럼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내부 갈등이 표출되면서 민주노총이 외부에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 대의원 1,270여 명 가운데 1,000명 가까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골자로 하는 원안을 놓고 불참과 조건부 참여, 참여 뒤 투쟁 등 3개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3개 모두 부결됐습니다. 기울어진 경사노위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지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동지들 가슴 깊이 한번 절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김명한 위원장이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찬성파가 크게 반발했고 원안은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로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의원 대회 안건 진행하기보다 새롭게 가장 빠르게 사업계획 시행계획 만들어서 임시대의원대 소집해서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가 불투명해진 데다 한국노총 역시 31일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정책을 둘러싼 노정관계는 당분간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줄여서 예타라고 하죠.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 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 사업을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데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예타 면제 방식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해 지자체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건설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대표적입니다. 6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5년 전 예타에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부산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제주는 신항만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전국에서 33개 사업, 61조 원이 넘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자체별로 한 건씩만 면제를 받아도 최소 20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면 별 효과 없이 세금만 축낼 것이란 지적입니다. 야당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퍼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장년층에서도 할 일 없이 산에 가거나 SNS에 댓글 달지 말고 동남아시아로 가라는 말. 김 보좌관은 신남방 정책을 강조하는 뜻에서 한 말이라며 사과를 했지만 그럼 힘든 국민들이 나라 탓만 하고 있냐는 것이냐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5, 60대 할 일 없다고 산에 나가고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어제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박항서 감독도 국내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지만 베트남에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뜨렸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도 아세안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국문고 학생들 왕창 뽑아서 인도네시아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면서 여기 앉아서 헬조선 이러지 말고 동남아를 보면 해피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노력은 않고 나라 탓만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중동 일자리 진출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금은 70년대가 아니라며 청년이 우선 국내에서 살 길을 찾게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었습니다. 김 보좌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제 위기론과 관련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말을 했고 한 달여 만에 또 4~5% 성장률을 보이지 않는다고 위기라고 하는 건 전혀 경제를 모르는 것이라는 말로 경제를 모르는 경제보좌관이란 비판을 샀습니다. 김 보좌관은 어제 발언과 관련해 잘못된 표현으로 심력 끼쳐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국회의원 이해 충돌 논란. 자유한국당 장제원, 송원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모든 의원들을 다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물타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막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주문합니다. 이후 이 예산은 228억 원에서 48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역량강화대학은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하는 대학입니다. 대신 교육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장 의원 형이 운영하는 동서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 의원 측은 경쟁을 통해 일부 대학만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해 충돌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송원석 의원은 평소 김천역을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천역 바로 앞 상가 건물을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손혜원 의원과 비슷한 사례라며 즉각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송 의원 측은 40여 년 전 상속받은 건물로 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도 반박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물타기 쇼잉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모든 의원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35일 동안 계속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입은 타격이 12조 4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당 부분은 손실이 회복이 되겠지만 이 가운데 3조 4천억 원가량은 영구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총 35일간 이어진 미 연방정부 셧다운. 최장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고 어렵사리 3주간 휴전을 맞았지만 경제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셧다운이 미 경제에 총 1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80억 달러로 미 GDP 0.2%포인트를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연방 공무원 80만 명의 생산 감소와 재정 집행 지연, 수요 감소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셧다운의 원인이 됐던 국경장벽 예산이 57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110억 달러 가운데 30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은 회복이 불가능한 영구 손실로 집계됐습니다. 영구 손실은 임금 지급이 지연된 민간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But 35 days after he shut the government down, he walked away with absolutely nothing that advanced, and he hurt 800,000 people in a way that will affect them for a long time and put the country at significant risk. 조금 전 끝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캐터필러의 저조한 실적 발표 등으로 차이나 공포가 현실화하면서 적잖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하락한 24,528.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78%, 1.11% 내려앉았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임명 강행을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채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점 휴업 상태인 1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설 연휴 전 2월 임시국회 개회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으로 구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졸자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일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직 지역 인재 구급은 일반 구급 공무원 공채와 별개이며 공무원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와 한일 초계기 갈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2계단 내려간 29위를 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대단이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등을 평가한 결과인데요. 100점 만점에 평균은 60점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72점,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 열렸던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공개가 된 한국 기업 제품들, 화면을 말았다가 펴는 TV 등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판 CES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열리는데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고 행사 준비 기간도 부족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70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이 어제 열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4월 초로 잡혔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0여 개에 이르는 혐의 전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묻는 보강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해사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생존 수영 수업을 받던 도중에 물에 빠져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업을 진행한 강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부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을 겪은 거창국제연극제가 3년 만에 정상화가 됩니다. 거창군이 지난 30년간 연극제를 해온 집행위원회로부터 상표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거창문화재단이 행사를 주최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선생 서거 13주기인데요. 대표작 프레텔 거북선이 다시 공개가 됩니다. 만들어진 지 25년이 지나서 TV 20여 대의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보존 처리 작업을 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오디션을 통해 선발이 된 어린이 모델과 연기자, 가수 지망생 70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 대형 기획사가 주최하는 오디션에 오늘 참가를 합니다. 한중 간의 사드 갈등 이후 처음 진행이 되는 대규모 오디션입니다.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오늘 예정대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서 또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황 전 총리에게 당대표 출마 자격을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두 번째로 조재범 전 코치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첫 조사 때는 주로 조 전 코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조 전 코치 주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조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홍역, 독감, 다른 지역에 가서 옮아오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죠.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국내외 감염병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합니다. 관리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해 크게는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5도, 파주가 영하 12도로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추위가 강합니다.
오전 중 곳곳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또 경북 등지에서 이렇게 중부와 영남 지방에서 나쁜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 발효 중이죠. 실효습도 35% 미만으로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금세 올라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7도, 대구는 9도, 광주 1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평양이 3도, 함흥이 6도로 오늘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목요일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심지어 삼진아웃 대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검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서울고검 김모 검사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다른 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 주인이 쫓아가 김 검사 차를 세웠습니다.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질문을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8월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엔 면허 정지 수준에서 운전을 하다 정직 1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국 김 검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인 서울고검 정모 검사가 법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용인의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갔지만 용의자를 잡지 못한 경찰은 수색 지역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흉기에 찔렸으니 도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이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건물 앞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40살 장모 씨였습니다. 왼쪽 갈비뼈 아래 밴드 같은 걸 대고 있었던 것 같고. 집안엔 여성인 38살 권모 씨도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권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장 씨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건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42살 광모 씨입니다. 곽 씨를 쫓던 경찰은 용인시의 한 교차로에서 버려진 곽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 한박산을 수색 중입니다. 경찰 300여 명과 헬기 한 대까지 동원해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검거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소아재활센터에 다니는 장애아와 보호자들이 집단 구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식사와 음식점에서 사온 튀김을 함께 먹었는데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뇌경색을 앓고 있는 4살 A군이 구토를 하기 시작한 건 지난 25일 새벽부터입니다. 전날 대전의 한 대학병원 소아재활센터에 다녀온 뒤였습니다. 아들이 2시 반에 먼저 하고 제가 아침에 출산하고 그 이후에 저희 딸이 토를 했어요. 지금까지 14명의 아이들과 보호자, 치료사가 같은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날 병원에서 나온 점심 식사를 먹었고 일부는 음식점에서 사온 튀김을 함께 먹었습니다. 병원 측은 다음 날 보건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차 조사에서 전염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센터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면역력도 약하고 되게 아픈 아이들인데 제대로 방역도 안 된 곳에 나오라고. 병원 측은 이날 병원이 제공한 음식을 먹은 다른 입원 환자와 직원 중 구토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박원물을 채취하고 물과 조리도구에 대한 분석을 맡기는 등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난해 4월 F-15K 전투기가 대구 기지에 착륙을 시도하던 도중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공군은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조종사가 안전 고도를 놓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고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JTBC가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조종사 과실로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난해 공군이 밝히지 않았던 다른 내용들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대구 기지 인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비행 금지 구역이 추가로 생겼고 이로 인해 하늘길이 좁아진 것이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4월까지 대구 기지 서쪽에서 들어오는 전투기들은 넓은 하늘길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주에 사드가 기습 배치되면서 5월부터 한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이 생겼습니다. 조종사들은 착륙할 때 사드 기지 바깥쪽 또는 안쪽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늘길이 좁아진 겁니다. 지난해 4월 F-15K 전투기 편대는 사드 기지 안쪽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구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계기판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한 대가 칠곡 유학산에 추락했습니다. 당시 전투기가 추락한 곳입니다. 공군은 여기서 전투기의 잔해를 수거해서 한 달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종사가 앞전투기와의 안전 거리 확보에 집중하다가 안전 고도를 놓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JTBC가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다른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고고도 접근 시 관제 유도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사고 때와 같은 조건, 즉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로 3km 이상 고도에서 착륙할 때 사드 기지 안쪽 경로는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관제 유도 절차와 착륙 경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공군은 착륙 선회가 활주로 27km 안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사드 기지는 36km 떨어져 있어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향은 없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전에 더 정밀하게 안전성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정부가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비행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비행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드를 배치했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조종사들이 이유 없이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민감한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동료 조종사는 공군의 발표가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를 무조건 감싸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전부 조종사 책임인 것처럼 간단하게 발표하고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바뀐 부분도 있었고 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됐다. 이렇게 전체를 설명했더라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JTBC 유선입니다. 공군은 F-15K 전투기 추락 사고의 원인과 관련한 JTBC 보도에 대해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행 안전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임무 편대장과 비행 감독관 등 지휘 라인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일본 국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초계기 위협 비행과 레이더 논란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빼버렸습니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딱 한 번 한국을 거론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나왔습니다. 북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제사회 연계를 강조한 대목에서입니다. 北朝鮮との不幸な過去を清算し、国交正常化を目指します。そのために米国や韓国をはじめ国際社会と緊密に 반면 북한, 중국은 물론 러시아, 아프리카 구상까지도 아베 총리는 언급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재집권을 한 이후 시정연설에서 한일 관계를 사실상 언급하지 않은 건 처음입니다. 지난해엔 위안부 합의 재검토 문제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자위대 초계기 논란이 계속되면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예 언급을 하지 말자고
전략적 무시 혹은 회피 전략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한국 때리기를 완전히 그만뒀다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레이더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본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통상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인 회피, 전략적인 외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베 총리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기효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아베 총리 시정연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김복동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과 같은 분이셨잖아요. 1년가량 암투병 끝에 어젯밤에 별세하셨습니다. 네,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이제 1992년부터 이 위안부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활동해 오신 분이거든요. 93년에 유엔 인권위에 가가지고 본인의 경험을 말씀하기도 하셨고 그 영화 I Can Speak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 주인공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들한테 지원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그 제1교포 학생들 일본 정부가 일본 국적이 아닌 학생들 고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 삭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모은 돈을 저축한 돈을 1,000만 원 이상을 학생들한테 기부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많은 선행을 베푸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일본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죄 그리고 배상을 촉구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고요. 이제 2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250여 명 등록이 됐다가 이제 뭐 1할 2하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화해치유재단 해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신 것이고 일단 해산은 됐습니다. 남은 이제 50억 원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어떻게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낸 100억 원 합쳐서 150억 원 정도인데요. 네.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유엔 프로그램의 전시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에 한일 공동으로 펀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피해자들의 뜻에 맞춰 가지고 이 남은 돈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베 신조 총리 어제 50분가량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분 동안 딱 한 번 한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뭐 전략적 회피, 전략적 외면이라는 분석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뭐 일본 쪽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돼 있고 지금 더구나 민감한 이제 레이더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부러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이걸 언급을 함으로써 갈등을 또 조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제 많은 그런 전략적 회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에 관한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이제 2018년 국방백서에서도 일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약간은 조금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일 관계가 너무 좀 뭐 뜨거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냉각된 상태에서 보는 것도 좋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도 있고요. 레이더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도 전략적으로 좀 계속해서 회피를 하거나 외면할 필요가 당분간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측에서 예를 들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마땅한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을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3.1절 100주년 그리고 4월 10일이면 이게 이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해 역시 이제 이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이제 2월 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또 외교적인 우선순위가 역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인 이런 각도에서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베 총리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뭐 어제도 역시 강조를 했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 부분이 빠진 것은 사실은 정상은 아닙니다. 네. 이게 일본 외교로 봐서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파트너고 또 사실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나라는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빠진 것은 정상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현재 어떤 갈등 상태를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회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으로서는 지금 그 러시아와의 그 북방 영토 문제로 그동안 뭐 20여 차례 넘게 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만나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도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봐서는 이제 중일 간의 어떤 협력 무드를 만드는 거 그리고 특히 아베 수상으로서는 지금 헌법을 개정하는 것하고 네. 그다음에 이 북한과 애교를 말하자면 일본에서 유일하게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일본으로서는 북일 수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 집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헌법 개정이 사실 어려운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아베 수상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북일 수교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아마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 수사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드러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태도를 보면 말이죠. 뭐 일본에 대해서 전략적 회피나 외면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무시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국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북한과 일본. 저는 이제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이제 북한으로서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런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 정착 또는 대북 제재 해제하는 거 또는 완화하는 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가에 대한 것이 금년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적인 목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변수라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약간 저편패성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북일 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납치자 문제. 이것은 북한과 일본과의 간격을 좁히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북일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진전된 또는 일본 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북한의 어떤 그런 설명 또는 조치 이런 것이 있고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연내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이런 한반도 국제 정세가 바뀌게 되면 북일 수교는 비교적 또는 북일 간의 협상 진전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또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아베 총리가 한반도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부분 말이죠. 북한의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한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렸고요.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 우리 정부와의 갈등은 역시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뭐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지도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에이다 갈등이 나고 나서 한 6% 이상 정도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50%, 52% 정도 올라온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아베 수상으로 본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총선에서 무려 3번이나 연거푸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전례가 없는 압승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항상 들어있는 것이 북풍입니다. 북한 변수, 납치자 문제, 북한 핵, 미사일 그런 어떤 긴장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내부 지지를 결석하거나 또는 지지를 올리는 그런 그 방법을 잘 구사해야 하고 그런 데서 사실 재미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또는 이제 제재 완화까지 포함해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또 이제 작년에는 6년 반 만에 말하자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긴장 관계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가상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에서 뭔가 외부의 적이라든지 또는 긴장 또는 그 말하자면 어떤 비판의 대상 이런 국가들이 있는 것이 어떤 내부 결속을 올리기에는 편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혐한 정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레이더 갈등까지 일으키게 되면 한국과의 갈등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약간 일본인들이 약간 그 불만을 표출하는 또는 해소하는 하나의 어떤 출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좋지 않은 방식이긴 하지만 이런 그 어떤 외국의 어떤 변수를 잘 활용하는 정치적으로 내부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약간 좋지 않은 방법을 악용하는 그런 정치적 수법은 사실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상으로도 많았고 특히 아베 수상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말할까 좀 얄미울 정도로 좀 능수능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교육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35일 동안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된 이른바 셧다운 전투에서 완패했고 지지율도 취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포위망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일간의 셧다운 전투에서 완패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밀렸다며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항공 대란 등을 막기 위해 3주간 한시적으로 연방 정부를 다시 연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백기투항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37%입니다. 셧다운 사태 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지층 결집은커녕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특검은 로저 스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스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비선 참모입니다. CNN은 스톤이 특검에 협력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대선판이 과열될 조짐입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재도전 가능성에 문을 닫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도 출마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정치 환경들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아이돌 사관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 직원 부당 채용, 신입생 부정 선발, 보조금 유용 등입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아이돌 육성으로 유명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입니다. 방학이라 학교는 한산하지만 교장실에선 대책회의가 한창입니다.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다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냥 보시고 그대로 그냥 쓰세요. 이 학교는 최근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장은 파면, 아내인 행정실장에겐 해임 처분도 내렸습니다. 이 학교가 전국구 모집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봐야죠. 교육청은 6건의 의혹에 대해선 아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먼저 교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입니다. 지난해 뽑은 교사 4명 중 1명이 교장의 자녀고 나머지 3명도 교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응시 서류를 문서 파쇄기로 없애 비위 의혹을 숨기려 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보조금 유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학교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구로구청에서 1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 측도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신입생과 편입생을 뽑는 과정도 수년간 같은 심사위원이 들어가는 등 의혹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이것도 협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하고. 재단의 많은 권한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다시 18가지의 비위 문제가 확인이 됐지만 또다시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학교 측은 교사 채용과 관련해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 파쇄했고 구청 보조금도 학생들 프로그램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이 감사 처분 결과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학교가 잘 되고 또 뭐 가족이 있다 보니까 족벌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가고. 탐사 플러스 최승기입니다. 이 학교 교장을 둘러싼 이런 의혹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외부 행사에 동원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희롱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없지 않을까? 학생들은 두려운 마음에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공부도 당연히 있으니까 너가 이제 오빠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너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손을 다른 쪽으로 뻗고 화장실까지 막 따라오려 했었어요. 무서웠어요. 학생들이 외부 행사에 동원된 건 수년 전부터였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학생들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연을 안 가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압박감도 주고 공연 강제로 시키는 경향이 있죠. 감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도 충격입니다. 외부 행사 때 신체 접촉과 성희롱 등을 겪었거나 목격한 학생이 절반가량입니다. 교복이 치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경고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주변에 미성년자인데 술 마시고 계시는 거 보면 약간 수치스럽기도 하고. 교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음에는 더 대중적인 걸로 섹시하게 해라. 동원된 행사인데도 교통비나 밥값은 학생들 몫이었다고 합니다. 1번에 70을 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알바해서 다 제가 돌아다녔어요. 학교 측은 도리어 교육청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들을 색출했다고 합니다. 외부 공연 논란에 대해 교장은 공연은 강제적이지 않았고 공적인 행사였다며 선정적인 걸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탐사플러스 최수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정치 테마주 과열 현상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주가가 실체 없는 소문으로 요동치는 건데요. 실제로 정말 실체가 없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A사 주식은 어제 장중 한때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이른바 황교안 테마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사회이사 한 사람이 황 전 총리와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회이사는 최근 퇴임했지만 회사 주가는 여전히 황 전 총리의 행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치 바람에 들썩이는 건 이 회사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소는 정치 테마주 14종목에 사이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올랐으니 투자자에게 이를 설명하란 겁니다. 거래소가 발동한 14건의 사이버 경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유시민 테마주가 각 5건, 이낙연, 오세훈 테마주가 각 2건씩이었습니다. 이들 회사는 사회이사나 최대 주주가 각 정치인과 동문, 연수원 동기, 같은 모임의 멤버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업체는 모두 해당 정치인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심지어 거론된 정치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밝힌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이 때이른 정치 테마주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띄우는 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추천 글들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시세 조정 정황이 있는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20분 한 소셜미디어의 대화방입니다. 운영자가 유시민 테마주라며 한 코스닥 기업을 추천합니다. 몇 시간 뒤 장이 열리자 이 기업 주식은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주가는 14% 급등합니다. 황교안 테마주로 거론된 한 코스닥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포털 사이트 주식 카페에 올라온 추천글이었습니다. 이 기업 사회이사 중 한 명이 황 전 총리와 종교 모임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개인 방송으로 테마주를 띄우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추천글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관련 테마주 주가는 한 달 새 60% 넘게 빠졌습니다. 문재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도 대선 이후엔 승패와 관계없이 모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극성에 금융당국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 배후에 과연 청와대가 있었던 것일까? 검찰은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축소 수사와 늑장 수사에 의혹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늦추도록 했고 청와대의 개입을 밝힐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을지도 모르는 USB 7개는 수사팀 밖으로 유출된 이후 사라졌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행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KB한마음의 대표를 지낸 김종익 씨가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일로 김 씨는 국무총리실의 사찰과 경찰, 검찰의 수사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행사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실체와 윗선을 밝히기 위해 2010년과 2012년 검찰의 2차례 수사가 이어졌지만 청와대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우선 과거사위는 1차 수사 당시 이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포폰 수사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뒤에 시작된 2차 수사 역시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인물 조사를 당시 총선 이후로 늦추라는 검찰 지휘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청와대 개입의 열쇠가 될 수 있던 김모 주무관의 USB가 무더기로 사라진 것도 파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총리실에서 VIP, 즉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등이 담긴 이른바 1심 충성 문건 등이 들어있던 8개의 USB 중 7개의 행방이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는 USB는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에서 포렌식을 한 뒤 수사팀의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다음 달 27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편이 갈린 채 논쟁을 벌였습니다.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노골적으로 황 전 총리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책임당원이 될 수 있는지 해석을 두고 편이 갈렸습니다. 기성 정치인이나 유력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당원 당규가 간대한 것입니까? 이런 얘기들은 비공개 때 토의를 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비대위가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맞서기도 합니다. 예속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복을 1년 입는 이 비대위는 좀 신중하게. 누구든지 출마하셔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주기를. 의원총회도 소란스러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고성과 욕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 후보군들도 황 전 총리의 자격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맨날 법치 실종이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규칙을 어겨서야 또 되겠습니까? 책임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명백한데. 정우택 의원은 당의 최종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예정대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출마 불가론을 주장해온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출마 강행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출마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규정은 바꾸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원에 여러 조항이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결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당헌 당규 그 자체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저는 그것은 비대위원회 없이 용납을 못합니다. 책임당원만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당헌 당규상 입당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황 전 총리는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황 전 총리에게 당대표 출마 자격을 주는 쪽으로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용 당 선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전례가 있다며 당연히 황 전 총리에게 피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비대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창의적인 대책 마련 지시가 나오고 지난주에 있었던 인공 강우 실험, 주목은 많이 받았는데 비나 눈이 내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그래도 안개비는 보였다면서 희망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도 문제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서해상엔 길게 비구름이 늘어섰습니다. 이 구름 속에 인공강우 물질인 요오드화원을 뿌렸습니다. 비구름을 따라 목적지도 바뀌었지만 결국 인공비나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땅에선 안개비가, 상공에선 구름 입자가 커진 게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실패했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전에도 40여 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는데
거의 강원도 평창 지역에서만 했습니다. 평창은 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팬현상이 일어나 비나 눈이 자주 내리는 곳입니다. 그동안 여기에 씨앗을 뿌렸는데도 성공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공강우가 절실한 서해상에서의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간 10억 원 안팎에 불과한 예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10번 남짓 띄울 정도의 빠듯한 금액이라 성공률 높은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주변국들은 다양한 방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수천 발을 쐈고 태국은 맨 하늘에 물 3,000톤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드론도 투입했습니다. 안전 문제로 비행기가 못 들어가던 짙은 구름 속에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은 2년 전부터 시작했고 태국은 최근 저감 효과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강우에 열을 올릴수록 우리나라엔 구름 없이 마른 공기가 넘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번 실험을 절반의 성공이라며 안도할 때가 아니란 지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점점 더 몸으로 느끼는데 조사 결과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미세먼지 상태가 나쁨 이상인 날이 늘고 있습니다. 최고 농도 기록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2.9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연평균 농도는 2016년 이후 줄곧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일일이 따져보니 뜻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 평균 농도가 매우 나쁨의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을 넘긴 날이 지난해엔 나흘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쁨인 날까지 합치면 61일에 달합니다. 연평균 농도와 상관없이 미세먼지로 시달리는 날은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농도 기록도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2016년 최악의 기록은 세제곱미터당 71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2017년엔 95 마이크로그램, 2018년엔 9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난 14일 세제곱미터당 12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적 요인을 이유로 꼽습니다. 국내 배출량 자체엔 큰 변화가 없는데 겨울과 봄 사이 대기 정체가 늘었다는 겁니다. 농도가 높아진 당일이나 다음 날 발령되는 비상저감 조치로 해결될 수준을 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에도 먼지 농도를 낮춘 건 결국 바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원이 다른 각 지역별 사정에 따라 맞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내전 종식을 두고 현지 무장 조직인 탈레반과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미군 철수 등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승 기자,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평화협상이 고무적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네, CNN 미 국방장관 대행이 그 아프가니스탄 내전 종식과 평화 정착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지 무장 조직 탈레반과 진행한 협상을 보고받고 나서 한 말인데요. 그 CNN 대행은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철군 계획에 대한 요청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1994년 아프가니스탄 그 남부 지역에서 결성된 무장 이슬람 정치 조직인데요. 5년간 유지했던 정권을 내놓게 된 탈레반은 아프간 곳곳에서 정부군과 나토 등 연합군을 상대로 20년 가까이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홍역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도 홍역이 확산돼 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지 언론은 워싱턴주 내에서만 홍역 확진 환자가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진 환자 35명 가운데 24명은 10살 이하 영유아와 아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설 연휴 얘기를 또 계속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통계 소식인데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가 9,000건이 넘네요. 해마다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50건이었고 또 195명이 숨졌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차례 후 음복이라든지 또 친지들과 식사 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소보다 높고 또 음주 사고로 인한 치사율도 평소보다
훨씬 높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22살 청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4,500건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각각 24%를 차지했고 콩과 쇠고기, 닭고기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453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아침 추위, 오전 미세먼지, 그리고 낮 온화인데요. 어제 아침보다 크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추위가 강해졌습니다. 오전에는 중부와 영남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은 빠르게 올라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온화하겠습니다. 예년보다 덜 춥다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추위가 강해집니다. 이 추위 언제 끝나는 거냐? 추위 걱정 없는 체질이 부럽다고 말씀하셨고요. 늦을까 봐 여유 있게 나왔는데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밖에서 벌벌 떠는 중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만큼 옷차림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장주인 윤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맨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윤 씨는 당시 관련 동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윤 씨의 성접대는 물론이고 윤 씨와의 인연조차 부인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윤 씨 휴대전화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폰 번호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입니다. 당시 윤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것으로 보이는 3개의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학이형이라고 저장된 2개의 번호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해당 번호들의 명의자는 박모 씨. 박 씨는 당시 회사 대표 최모 씨의 지시로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차명폰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차명폰 개통을 지시한 최 씨는 김 전 차관의 30년직이었습니다. 그 차명폰 뭐 이왕 뭐 어디 해준 건 내가 사실이니까 그 전화를 우리 직원들 그 뭐 명의로 해주고. 2013년 수사 당시 차명폰 문제로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너 빌려고 하고 뭐 해달라고 했으면 네가 책임져야 되지. 차명폰 명의자 박 씨와 이를 지시한 최 씨. 둘 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때 별장 얘기를 했던가 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에 당신 이름이 나와서 확인차 왔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차명폰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본인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이나 통신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차명폰은 범죄 사실 입증 차원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 명의의 전화도 통신내역 조회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서에서 드러난 내용은 이와 다릅니다. 별장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과 해당 차명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힌 겁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은커녕 윤 씨와의 친분조차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사 내용을 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조사 인물과 범위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2013년 당시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윤 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던 다른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지휘라인 검사와 현직 부장판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별장의 주인 윤모 씨입니다. 윤 씨는 취재진에게 성접대나 로비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진짜 기자 정신을 가지고 본래 취지에 그런 걸 갖고 나면 진정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나중에 하지만 윤 씨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거부를 하면 이제 너만 다친다. 어떤 짓을 해도 자기는 최후의 그 보루가 있다. 굉장한 뭐 그런 빽이 있는 것처럼. 윤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 드나든 법조인도 김 전 차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주하게요. 별장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검사님 오셨다고 뭐 저는 차장 검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을 가야 된다고 다리가 뼈가 잘못된 것 같다고. 취재진이 파악한 당시 수사 내용에도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됩니다.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씨 운전기사 박모 씨가 별장에 드나든 사람으로 김 전 차관과 함께 당시 차장검사 A 씨를 지목한 겁니다. 박 씨는 윤 씨와 A 씨가 서울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별장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어 얼굴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 의견서에 A 씨 이름을 적어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는 물론 운전기사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듬해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A 씨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내가 나를 자주 만났다 그랬대?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당시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가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챙겨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고 뇌물 관련 혐의는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윤 씨 별장을 드나든 법조인들을 추가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전직 서울중앙지검 차장급 검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윤 씨를 다시 불러 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6년 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차명 전화번호를 확보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별장을 드나들었던 법조인들이 더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계속해서 은폐,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2013년이죠. 김학의 네. 전 차관이 이제 건설업자 윤모 씨의 주선으로 이제 그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성관계를 포함한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인데요. 그런데 두 차례 수사가 진행됐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고 그리고 고소인 여성이 내가 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진술을 명확히 했고 게다가 또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 부분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새로이 발견된 차명 휴대전화 논란까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에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작년 4월이었죠. 네. 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고 또 사건 은폐 의혹이 있다면서 재수사를 공고한 이유, 또 실제로 진상조사단이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 등등을 어느 정도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동영상에 나왔던 여성이 자신이 맞다, 성접대를 강요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질을 개선했다고 하잖아요. 네. 화질만 개선돼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상이 존재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특정할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으로 지목된 그 남성이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인지도 확인하지 못했고 또 내가 저 여자입니다. 내가 저 여성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도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만약 이번에 실제로 화질이 개선돼서 정말 누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건 은폐 의혹까지 확인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자료가 되겠죠. 네, 별장 주인 건설업자 윤모 씨, 당시 김학의 전 차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를 받은 것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자 윤모 씨를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대포폰, 차명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이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어요, 당연히. 네. 그런데 거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것으로 보이는 3개의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또 2개는 이제 하기형이라고 저장돼 있었거든요. 그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 개통한 명의자가 김학의 전 차관은 아니었어요. 즉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장이 하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혹시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고요. 그럼 그 실제 명의자가 누구냐를 이번에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그 본인이 다니고 있던 그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전화를 개통해서 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털어놨고요. 그러면 그렇게 휴대전화를 명의를 개설해서 전화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김학의 전 차관의 30년 지기 친구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정말 김학의 전 차관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그걸 통해서 윤모 씨 등과 연락을 취했다는 어떤 의혹을 가질만 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이 건설업자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한다는 김학의 전 차관의 해명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차명폰은 물론이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실제 사용했던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통신 내역을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윤 씨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사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런 그 차명폰을 개통한 사람 그리고 또 이걸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의 30년 지기 친구를 조사했어요. 네. 조사했고 그 결과를 검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 차명 휴대전화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김학의 전 차관 본인 명의의 전화까지도 그렇게 압수수색하거나 통신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검찰은 그 당시에 이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크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 이번에 그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동안 내놓았던 검찰의 해명이 좀 뒤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어 보입니다. 네, 그와 같은 부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폐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김학의 전 차관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법조계 간부들, 많이 그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검찰이 실제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이 덮였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유력한 그런 인사의 어떤 그 치부를 덮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혹시 김학의 전 차관뿐 아니라 다른 검찰의 그 주요 인물들도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검찰 조직을 좀 살리기 위해서 덮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킬 만한 의혹인데요. 당시에 경찰이 이제 건설업자 윤모 씨의 그 운전기사가 지목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그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그런 그 수사의 지휘 라인에 있었던 그런 고위 그런 검사인데요. 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그 이제 검사들이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전직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차장급 검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들을 이번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검찰에 대한 그런 그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의 가장 밑바탕에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법조계 스폰서 문화,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거 네.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과연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경찰에서 자세한 조사를 한 다음에 넘겼는데 그러한 그 검찰 조사와 배치되는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혹시 여러 가지 그런 은폐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단의 재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첫 번째가 돼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이게 왜 밝혀지지 않고 묻혀 있었느냐? 혹시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거나 또는 검찰 조직 내부에 어떤 보호 논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냐까지 전부 다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지금도 그 스폰서 문화가 있습니까? 뭐 소문들은 돌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는 뭐 규모가 좀 작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뭐 존재한다라는 그런 풍문들은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e스포츠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해 1월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13년 롯데홈쇼핑에 3억 원, GS홈쇼핑에 1억 5천만 원, KT에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후원금을 받는 대신 홈쇼핑 재승인 문제와 관련한 부탁 등을 들어준 걸로 판단했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이 된 뒤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수석은 돈이 필요했다면 직접 후원 요청을 하지 비겁한 방법을 통해 돈을 뜯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표적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먼지털이식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집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쿠바의 수도에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몰아쳤습니다.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는데요. 강력한 바람에 나무가 뽑히고 전신주까지 휘어지면서 많은 지역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목격자는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공포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고 전했는데요. 당국이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한 눈보라 속에서 폭격기 한 대가 착륙을 시도하는데요. 활주로에 닿는 순간 튕겨오르더니 이내 두 동강이 나며 화염에 휩싸입니다. 지난 20일 일어난 러시아 폭격기 추락 사고 당시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착륙 직전 갑자기 몰아친 돌풍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탑승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미술관에서 관람객이 보는 앞에서 유명 화가의 그림이 도난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태연하게 그림을 떼어가는데요.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이후 남성은 그 어떤 제지도 없이 유유히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남성이 훔쳐간 그림은 감정가가 약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러시아 유명 화가 아르힙 쿠인지의 작품이었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고 그림도 회수됐지만 눈 뜨고 코 베인 황당한 사건에 미술관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도로입니다. 경찰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시동을 켠 채 멈춰 서 있는 차량을 검문하는데요.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운전자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 문에 경찰을 매단 채 그대로 달립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경찰은 속도가 더 붙기 전에 나가 떨어졌는데요.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거부하고 땡소니까지 저지른 운전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의 이른바 방콕 대통령 주장. 문재인 대통령 일정 600일 가운데 160일은 아무 일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청와대는 대통령 공식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은 공개된 일정표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비밀이 너무 많은 대통령이었다.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더 많다. 대통령의 일정 600일 중에 160일, 26.6%, 4일 중에 하루 이상 대통령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일일이 반박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160일 중 21일은 연차 휴가, 139일은 주말, 명절, 순방 중 이동일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연구원은 문 대통령 일정 중 절반이 청와대 비서동, 여민관이었다며 방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집무실이 있는 여민관에서 많은 업무를 본 건 당연하다며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서 머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식사회동이 1,800끼니 중 100회만 있었단 지적에 대해선 공식 일정이 아니어서 대부분 비공개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카카오가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를 들고 나오면서 강조한 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달 말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내려가는데 카카오페이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고척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카카오페이 결제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오는 31일부터 박 씨 같은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5% 정도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수수료는 그대로 2%대라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가 내렸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밑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5월부터 매장 결제를 시작했지만 연말까지 가맹점을 19만 곳까지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홍보한 덕을 톡톡히 봤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더라도 박 씨처럼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엔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다 개인으로 내잖아요. 카카오페이 측은 가맹점 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일반 가게와 달리 수수료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보다도 결제 단계가 간단한데도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연의 세계 랭킹이 25계단 하락했습니다. 정연은 세계 남자 프로 테니스 협회가 발표한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25위에서 5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호주 오픈 4강까지 오르며 획득했던 랭킹 포인트 720점이 빠지고 올해 호주 오픈에서 45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에서는 오사카 나오미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비교해 크게는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5도, 대관령이 영하 16도로 특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추위가 강합니다. 오전 중 곳곳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또 경북 등 중부와 영남 지방에서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실효습도 35% 미만으로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금세 올라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7도, 대구 9도, 광주 10도로 예상됩니다. 북한도 편안히 3도, 함흥이 6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 목요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서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14세 때인 1940년 위안부로 끌려가 중국과 홍콩 등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김 할머니는 최근 1년 동안 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94세 이모 할머니가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분으로 줄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경기 충청 지역 축산 관계자들에 대한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보건당국이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한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밤 자정 무렵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참여는 또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시급한 난제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민주노총의 내부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지역 사업들을 정부가 오늘 발표합니다. 각 지자체가 33건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고 이번 결정으로 최대 4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